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본 얘기입니다. 네, 지난 4월 21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도 5개 유형, 그러니까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외에 관련된 무기 수출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규제 철폐로 인해서 무제한적인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수출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방위상 회담을 통해 해상자에 대해서 퇴역한 아부쿠마급 호위함을 필리핀에 수출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데요. 필리핀은 일본이 운용하던 74식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아부쿠마급 공여에 대한 대가로 03식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필리핀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일본 해상자에 대해서 퇴역한 오야시오급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인 산케이는 일본이 무기 수출에 나섬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한국의 방위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 진출이 진짜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위협이 될까요?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을 냉철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일본 무기 수출의 첫 물건은 바로 필리핀에 대한 아부쿠마급 호위함 수출입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필리핀은 중국 해군 위협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을 통해 무려 12척의 신형 수상함을 주문한 데 이어서 2019년에는 포항급 호위함인 충주함을 도입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영웅의 이름을 딴 콘라드 얍이란 함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항급 퇴역함 안동함에 대한 수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개입합니다. 자국에서 퇴역한 아부쿠마급을 원조해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안동함 도입 논의가 중단된 바 있었죠. 여기서 아부쿠마급은 1989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퇴역한 만재 배수량 2,550톤급 호위함입니다. 76mm 함포와 아수록 대잠어뢰 발사기 그리고 하푼 대함미사일 팔랑스 CIWS로 무장한 주로 대잠 작전에 특화된 함정이었죠. 필리핀 해군 입장에서는 배수량 1200톤급 포항급보다는 2배 정도 무겁고 전문적인 CIWS 방공체계를 갖춘 아부쿠마급이 보다 좋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 극우 언론과 네티즌들은 필리핀이 아부쿠마급을 선정한 데 이어서 2026년부터 퇴역이 예정된 아사기리급 호위함을 선정함으로써 조만간 싸구려 한국제 함정을 밀어낼 것이라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필리핀의 반응은 어떤가요? 필리핀 군사 전문가들의 판단은 아주 냉철합니다. 필리핀 해군이 아부쿠마급을 3척 정도 도입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만 운영하고 퇴역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아부쿠마급이 처음이자 마지막 일본의 중고함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아부쿠마급은요, 나쁜 함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 해군이 운영하는 모든 주력 수상함에 우리나라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와 해군 전술 통신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필리핀은 2010년대 중반에 현대중공업에서 호세 리잘급 전투함 2척을 도입하면서 한국형 전투지휘 시스템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이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는요, 당시 서방 국가에서 개발된 그 어떠한 전투지휘 시스템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성능을 가졌음에도 첫 해외 수출한 이후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 해군도 만족을 표시했고요. 호세 리잘급 이후에 주문된 10척의 수상함 모두에 한국형 전투지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은 미국이 공유한 3척의 해밀턴급 연안 경비함에도 한국형 전투지휘 시스템을 교환 장착함으로써 사실상 전투지휘 시스템을 우리나라 걸로 통일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본의 아부쿠마급입니다. 필리핀은 내심 아부쿠마급의 낡은 일본제 전투지휘 체계를 우리 한국제로 교체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이 이걸 허가할까요? 일본을 잘 아는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의 꽉 막힌 조직 체계와 행정 조직을 고려하면 어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일본 우익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급과 동급의 성능을 갖춘 아사기리함이 퇴역하고 있으므로 본 함정을 대량으로 원조하면서 동시에 일본제 최신 전투 지휘 체계를 장착함으로써 한국제 함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필리핀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 해군이 아사기리급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부쿠마급까지만 해도 통상 항해에는 디젤 엔진을, 고속 항해에는 가스터빈을 사용해서 우수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사기리급 이후부터의 일본 수상함은 옛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을 신속히 추적하고자 연비가 우수한 디젤 엔진을 포기하고 통상 항해와 고속 항해 모두에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은 가속력이 아주 우수해서요, 1분 안에 30노트 이상의 속도, 그러니까 시속 56km 이상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디젤 엔진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의 연료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해상자에 대해 미 해군만이 완전 가스터빈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세종대왕급도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이 넘어서는 거함이기 때문에 적정한 디젤 엔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4개의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문무대왕급과 비교해서 5배 이상의 연료를 소모하고 있어서 우리 해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예산 한계가 분명한 필리핀 해군이 연료를 퍼먹는 아사기리급을 선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일본의 중고함정 수출은 아부쿠마급에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사실 필리핀 해군이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물건은 바로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급입니다. 2030년대 초반 퇴역이 시작되면 필리핀 해군이 신속히 모셔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함정 말고 다른 장비는 어떤가요? 필리핀은 일본의 74식 전차와 03식 지대공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필리핀 군사 전문가들도 필리핀군이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는요, 현재도 이슬람 무장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마오테 그룹이 마라위시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때 FA-50PH 전투기가 최초로 실전에 투입돼서 무려 70회 이상 출격하면서 반군의 주요 거점과 은신처를 정밀 폭격함으로써 진압작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지상군 사령관은요, FA-50에 대해서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면서 극찬했고요. 추가로 FA-50 성능 개량형 12대를 주문함으로써 그 성능을 인정했죠. 문제는 FA-50이 지원했음에도 시가전이라는 특성상 진압작전이 쉽지 않아서 필리핀군은 시가전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경전차를 강력히 원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신속히 경전차 도입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105 경전차도 경쟁에 참여했지만 필리핀의 선택은 이스라엘 LB 시스템즈가 개발한 전투 중량 30톤급의 사브라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무기 도입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사업 방식으로 유명하지만 필리핀의 경우에는 비교적 합리적인 선택과 깔끔한 지불로 유명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역시 자신들이 필리핀 군이라도 하부 방어력의 우수한 사브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요. 한화는 필리핀 경전차 사업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KMPF로 호칭되는 수출형 경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KMPF 경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지뢰 방어 능력이 없는 K-21-105와 비교해 중량 8kg의 대전차 지뢰 폭발을 견딜 수 있는 레벨 3급 하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KMPF 사업은 우리 육군한테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공개된 KCEV, 이게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인데요. 이 차대가 바로 KMPF와 동일한 차대를 활용해서 레벨 3급의 지뢰 방어 능력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필리핀군은 예산 한계로 18대의 사브라만 주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육군은 중국의 상륙작전 등에 대비해서 최대 144대의 경전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력 증강비 대부분이 해군과 공군에 집중되고 있어서 전차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의 74식 전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1974년부터 총 873대의 74식 전차를 배치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극소량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역한 지 얼마 안 되고 생산 수량도 많아서 예비 부품도 용이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74식 전차는 전투 중량이 38톤에 불과해서 연약 지반이 많고 도로와 교량 등의 통과 하중이 낮은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슬람 게릴라들이 사용하는 알라이 요술봉, 그러니까 RPG-7 대전차 로켓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74식 전차의 주조장갑을 손쉽게 관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전차를 보호할 반응장갑을 특별히 주문해서 장착할 수도 있지만 현재 서방 국가들 중에 전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반응장갑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단 한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국내에서는요,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K2 흑표 전차는 물론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를 위해서 전차용 반응 장갑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죠. 향후 만약 필리핀이 일본의 74식 전차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는 신속히 한국형 반응 장갑을 필리핀에 홍보 및 제안함으로써 제주는 일본이 부리고 돈은 우리나라가 버는 아름다운 상황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최근 일본에서 전차 사고가 있었잖아요. 일본은 중고 무기를 앞세워 수출 시장 개척을 시작했지만 일본의 고민은 딱히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일본의 지상 무기를 보면요, 일본 육상자위대는 10식 전차, 99식 155mm 자주포, 그리고 19식 차륜형 자주포, 89식 보병 전투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생산되고 있고 일본의 지상 기술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식십 전차였는데요. 바로 얼마 전인 4월 21일에 폭발 사고를 일으켜서 큰 논란이 발생했죠. 사고 상황을 보면요, 일본 오이타현에 위치한 히주다이 훈련장에서 10식 전차가 전차포 사격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에 전차포 내부에서 포탄이 폭발해서 승조원 4명 중에 무려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일본 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차에 탑승했던 적이 있었던 퇴역 자위대원이 120mm JM-12A1 대전차 유탄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일본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일본은 90식 전차를 개발하면서 독일 라인메탈사로부터 120mm 전차포와 함께 DM-12 다목적 고폭탄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JM-12A1 대전차 유탄이라는 이름으로 이 DM-12를 면허 생산해서 운영하고 있죠. 이 JM-12A1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요, 정면에 전방으로 길게 돌출된 스파이크 노즈 감지 장치가 있어요. 이게 스파이크 노즈 데토네이션이라는 건데, 이 스파이크 노즈가 감지한 접촉 신호를 성형 자격탄 후방에 위치한 신관으로 보내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포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파이크 노즈부가 크고 작은 접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탄이 사격할 시에 발생하는 1만 G가 넘는 가속도를 감지해야만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그런 안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속도 감지형 안전장치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군이 운영하는 40mm 유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고포탄 신관에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독일이 설계한 DM-12 다목적 고폭탄의 설계 결함이 있을까요? 독일의 DM-12 다목적 고폭탄은 현재 1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구글로 검색한 결과로는 DM-12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폭발 사고는 DM-12의 설계상 문제보다는 일본이 면허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품질 관리를 못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번 폭발 사건이 자유대판 다이하스 스캔들이 아닌가라면서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이하스 스캔들이란 뭐냐면요, 일본 도요타 자동차 산하의 경차 전문 회사인 다이하스가 안정성 테스트 및 품질 인증 과정에서 대규모로 데이터를 조작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닌 198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충돌시험, 배기가스 및 연비시험 등 174건 이상의 시험 데이터를 조작했음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다이하스 브랜드만이 아닌 다이하스가 면허 생산을 담당해 공급하고 있던 도요타, 스바루, 마스다 차량용 데이터까지 조작해서 일본이 한참 시끄러웠고요. 일본의 품질 신화가 붕괴되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었죠. 일본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품질 신화마저 붕괴된 상태에서 일본 우익들은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무기 시장에 진출하면 한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5년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4위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극우 신문인 산케이는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발표한 자료 2021년부터 2025년의 무기 수출량을 묶은 순위를 가져와서 세계 9위로 낮춰버리면서 일본이 추격에 나서면 경쟁 우위가 흔들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반 언론도 별 차이가 없어서 일본이 해군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